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는 네이버 웹툰의 공모 가격이 희망 범위 상단인 주당 21달러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 후 네이버 웹툰의 기업 가치는 약 3조 7,20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독일의 글로벌 바이오 위탁 생산 및 위탁 개발 생산 전문 회사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보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개장 전 자사 독일 법인이 독일 제약바이오 그룹 클로케 사다의 IDT 바이오로지카 경영권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대한항공은 글로벌 물류기업인 세바로지스틱스와 지속 가능 항공유 사용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바로지스틱스는 물류 운송에 쓰이는 SAF 구매에 참여하고 대한항공은 SAF 사용에 따른 탄소 배출량 저감 실적을 세바로지스틱스와 공유하게 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로봇용 스마트 액추에이터 솔루션 기업 하이젠 R&M이 코스닥 상장일 170%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 하이젠 R&M은 18일에서 19일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서 2,54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약 7조 5,800억 원의 증거금을 모았습니다. 고객사를 늘리고 있는 점을 토대로 앞으로의 흐름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장내 일장 일부 시황으로 문 열겠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거 바로 마이크론 실적 발표였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가장 빨리 내놓기 때문에 반도체 풍향계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보이시는 것처럼 정규장에서는 1%가량 오름세를 보여줬는데요. 시간 외에서는 말 그대로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일단 3분기 실적 괜찮았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이 매출 쪽에서 컨센서스를 웃돌면서 68억 1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EPS도 괜찮았습니다. 예상치를 웃돌면서 0.62달러를 기록한 바가 있었습니다. 특히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 YOY를 기준으로 했을 때 82%가량 치솟는 모습을 가져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징적인 거 한 번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딜의 매출액 부분에 있어서는 QOQ 기준으로 13% 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컨센서스를 부합하는 수치였습니다. 그렇지만 낸드 쪽에 있어서는 QOQ 기준으로 했을 때 32%가량 강하게 치솟으면서 컨센서스를 웃도는 모습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 HBM을 포함해서 DRAM 매출액보다는 SSD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조금 더 낸드가 돋보였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급락을 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망이 그렇게 기대치보다는 좋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 중점이었는데 4분기 매출에 있어서는 예상은 사실 75 정도였거든요. 75억 달러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값이 76억 달러였습니다. 아주 소폭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었고 4분기 EPS에 있어서도 예상치는 1달러 그리고 0.2달러 정도였는데 이 중간값이 1.08달러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죠. 기대가 훨씬 더 높았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요즘 워낙에나 시장에나 기대치가 높고도 주가가 높아 있기 때문에 이런 운영 현금 흐름까지 꼼꼼하게 체크하는 경우가 많은데 운영 현금 흐름이 생각한 것보다 더 좋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마진율이 부진했다라는 것이 이런 이유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크론 실적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양시장 파란불을 켠 채 시작을 했고 지금 현재도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코스피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약하게 출발했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고점을 높이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2780선에서 걸쳐져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요며칠 그래도 상승부를 켜내면서 지수 방어에 나서주고 있죠. 그렇지만 마이크론 급락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SK하이닉스는 1% 넘게 빠지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약세를 보였지만 그래도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특징적이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독일 백신
겹친 위탁 생산 기업 인수 소식에 두 자릿수 급등세를 장중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력 설비 쪽에 있어서는 HD 현대일렉트릭이 5% 가깝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종목 흐름에서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면서 수급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지금 3거래일 연속해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그리고 또 오늘까지 해서 가장 특징적이었던 게 가장 많이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 1, 2, 3위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였습니다. 반면 기관은 정확히 데칼코마니처럼 보여주고 있는데요.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가 1위, 2위 가장 많이 순매도하고 있는 것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였다라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면서 코스닥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상승 전환하는 움직임이 가져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내 주저앉은 채 저점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40선이 깨진 모습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엔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장중에 8% 가깝게 치솟는 모습 가져갔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도 오랜만에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펩트론이 미증시 일라이릴리 계속해서 상승세를 받아가면서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지수 상승을 견인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자, 수급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 11거래일 중 10거래일 동안 매도세를 펴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6거래일 연속해서 매수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섹터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빛났던 쪽은 역시나 전선과 전력 설비 쪽이었는데요. 왜 그런지 섹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첫 대선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 미국의 대선 토론인데 정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이 TV 토론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이 조 바이든 측에서는 47 그리고 27을 더한 74%의 확률로 정말 중요하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이 트럼프 쪽에서는 41과 27을 더한 68%나 중요하다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통합해서 봤을 때 대략 10명 중에 7명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렸죠. 이렇게 중요한 TV 토론을 앞두고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어떤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보좌관이 당선 시에 환경과 에너지 정책 바뀔 가능성 99%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에너지, 환경 이쪽에 있어서 가장 목소리를 달리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트럼프 쪽에서는 IRA 정책 축소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바이든 쪽에서는 당연히 유지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쪽 역시나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그린 정책 쪽에 있어서 전기차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여기에는 당연히 태양광과 풍력이 포함되어 있겠죠.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공공의료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는 정반대입니다. 전통 에너지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화석 연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킬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 또 방산도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죠. 시장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혜 업종에 베팅하기보다는 안전한 영역에 관심을 둬라라는 말. 당연히 교집합이 되겠죠. 이 원자력과 전력, 인프라, 안전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 오늘 우리 장에도 그대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18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 지원 방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2조 5천억 정도를 들여서 도로나 용수, 전력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라고까지 알려졌다라는 거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국내외 이슈 받아서 오늘 전력 관련 종목들 큰 폭으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스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HD 현대일렉트릭 6% 가깝게 고점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한 상승 탄력 받아가는 것은 세명전기인데요. 국가 핵심 전력 프로젝트에 수주 성공했다라는 개별적인 이슈가 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모두 다 상승부를 켜내고는 있지만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가 조금은 둔화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이렇게 시황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장은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은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힘을 내주나 싶었는데 하루 동안의 흐름은 어제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차 힘을 내지 못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저점을 높여가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서 22조 원 정도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종목군별로는 반도체와 자동차 또 방산을 많이 사들였습니다. 이 반면에 외국인들이 팔아냈던 2차 전지를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7월에 증시 전망 미래에셋 증권에서 나와 있는 부분을 살펴보니까요. 7월에는 코스피 지수가 조금 부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 그간 계속해서 주도주 역할을 했던 화장품과 반도체, 자동차 쪽이 계속해서 실적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투자 전략 세우면 좋을지 저희 방송 통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ETF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한국투자신탁운용 김준호 부장과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올해 미국 증시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주도를 했다고 봐야겠습니다. 자, 어느 때보다도 사실 해외 시장에 대한 관심이 개인 투자자 분들도 높았던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분기별 주당 순이익 성장률이 지난해 4분기를 정점으로 해서 감소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부장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제 M7이 주도하는 시장이 좀 지속이 되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5월 22일 엔비디아를 끝으로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실적 발표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들여다보면 테슬라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 종목이 EPS와 매출액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숫자를 시장에다가 내놓았습니다. 빅테크에 대해서는 시장의 눈높이가 워낙 높아져 있다 보니까 사실은 컨센서스 자체가 워낙 높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심지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언제부턴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것은 물론이고 네. 컨센서스를 몇 퍼센트 상회했는지까지도 지금 시장에서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고 있을 정도로 엄격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빅테크들 항상 이렇게 매분기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보내면서 투자자분들을 만족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좀 증시가 불안할 때 믿을 것은 실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미국에서는 빅테크가 최고의 안전자산이다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우수한 실적들을 매분기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적 성장세가 둔화될 수도 있겠지만 네. 실적 성장세가 이어지는 한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하지 않는 한 하반기에도 이 M7의 어떤 관심은 지속 가져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대형 기술주들에 대해서 이제 고평가 논란도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네.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주가 상승과 고평가 논란은 이제 불가분의 관계인 것 같아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올해 시총 1위 자리를 탈환을 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시총 2위 자리를 이제 넘네 만에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가가 일단 2배 이상 올랐으니까. 근데 이 주가가 오른 과정들을 사실은 보면은 조정다운 조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보시면은 주가가 이제 끊임없이 오른 것처럼만 보여서 네. 이런 고평가 논란이 더욱더 이제 제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사실은 이 미국 빅테크 종목들은요, 역사적으로 봐도 이 밸류에이션 논란이 없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은 미국 시장에서 이 빅테크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게 2017년부터인데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게, 그때도 사실은 저도 여의도에 있었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고평가 논란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런 고평가 논란에 휩쓸려서 주식을 매도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지금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주가가 이제 싸냐 비싸냐를 이야기할 때 이제 PER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투자 지표를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빅테크들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특징을 고려를 했을 때 과연 이 PER인 지표를 가지고 빅테크들의 주가가 싸냐 비싸냐를 평가하는 것, 이게 맞냐라는 것은 조금 의구심은 들어요. 그리고 지금 빅테크를 견인하고 있는 가장 큰 모멘텀이 AI인데, 사실은 AI 산업이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지, 그리고 또 AI 서비스들을 활용해서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될지는 사실 측정이 불가능하거든요. 쉽게 말씀드려서 어떤 산업의 성장성을 가늠하기가 어려운데 어떤 기업의 적정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 싸냐 비싸냐를 논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가가 싸냐 비싸냐 이런 것들을 논하기보다는 이 빅테크들이 AI 산업 내에서 어떠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러한 경쟁력이 언제까지 유효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바라보시고 빅테크들을 조금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빅테크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점을 가져가 봐야 할지 전달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도 계속해서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최근에는 9월에 금리 인하 확률 역시도 45%대까지 후퇴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제 금리 인하 계속해서 기대는 하고 있지만 이렇게 시기가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도 피봇을 앞두고는 있는데 그렇다면 기술주의 향방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금리 전망이 계속 바뀌고 있죠. 연초에만 해도 사실은 연 3회 그리고 최초 금리 인하 시점은 3월이 유력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9월 가능성도 뭐 선물 시장에는 지금 70%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또 이게 또 어떻게 바뀔지 네.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장 금리도 굉장히 좀 요동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봤을 때 연초에만 해도 한 3.8% 정도였는데 최고점이 지금 4.6%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살짝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고금리는 성장주랑 기술주 투자 심리에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연초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시장금리입니다. 시장금리가 연초에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빅테크들은 주가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고금리가 지속되는 게 빅테크의 투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은 상반기 내내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빅테크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 게 실적이랑 AI다라는 말씀을 앞에서 살짝 드렸는데 뭐 고금리 환경이 지속된다라고 하더라도 네. 양호한 실적이 계속 나오는 한 그리고 AI 산업 성장이 숫자로 계속 입증이 되는 한은 빅테크들은 계속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금리를 뭐 내리고 혹은 고금리가 유지되고 이러한 것들이 빅테크 심리에 그렇게 크게 부정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성장주 중에서 어떤 실적이 아니라 어떤 호재성 뉴스에 급등락을 거듭하는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네. 약간 소위 말해 좀 펀더멘털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금리에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성장주 기술주들은 분명히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사실 M7, 매그니피센트 7이 올해 미국 증시를 주도했는데 네. 여기는 빅테크 기업들도 ETF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개별 주식으로 샀을 때와 ETF로 투자를 했을 때 장점들이 각각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뭐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제 ETF들이 워낙 좀 다양해지다 보니까 다양한 전략을 가진 ETF들이 많이 상장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워낙 또 빅테크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빅테크 7종목 혹은 뭐 나스닥 시총 상위 10개 종목 이런 식으로 이제 빅테크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진 ETF들이 또 우리나라에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이런 ETF들을 통해서도 빅테크를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제 M7 중에서도 내가 선호하는 한두 개 종목을 골라서 집중 투자를 하시면은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경우에만 사실 이렇게 가정하실 수가 있는데 뭐 따지고 보면 사실은 우리는 매그니피센트 7 혹은 M7이라고 부르지만 7종목의 어떤 비즈니스의 강점들이 전부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주식시장마다 또 어떤 종목들 주목을 받을지 또 어떤 종목들이 또 약세를 보일지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가늠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예시로 2021 지금은 M7 중에서 단연 독보적으로 엔비디아랑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만 2021년에는 테슬라였잖아요. 아, 네. 근데 2021년부터 나는 한두 종목만 투자하면 좋을 것 같아. 다른 종목 필요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 진짜 2021년 테슬라만 투자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 지금 상당히 조금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으시겠죠. 사실은 한두 종목만 집중 투자를 하시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종목들을 잘 갈아탔을 때를 가정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고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7종목을 골고루 투자를 하는 빅테크 관련 ETF에 투자를 하신다면 물론 이제 1년의 수익률을 뭐 200% 300%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7종목 어느 종목이 뭐 올라가더라도 혹은 내려가더라도 골고루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만큼 사실 시대의 변화를 잘 타야 하는 게 또 ETF가 아닐까 싶어요. 최근엔 또 엔비디아가 천비마의 벽이라는 걸 넘어섰는데 자, 네. AI가 성장하는 가운데 ETF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일단은 말 그대로 엔비디아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기존에 있던 ETF들, 반도체 ETF들이 굉장히 좀 성과도 좋고 네.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많이 받게 음. 됩니다. 사실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주가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기존의 반도체 ETF들 성과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어떤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반도체 ETF들 말고도 또 다양한 전략의 ETF들이 시장에 많이 네. 나와 있거든요. 뭐 사실은 우리가 AI 반도체라고 하면은 엔비디아만 생각하기가 쉬우신데 네. 사실 아시겠지만 엔비디아는 반도체를 설계만 하는 회사고요. 음. 그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만드는 건 TSMC고 네. 또 엔비디아가 만드는 반도체에 HBM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그 HBM을 납품하는 회사는 또 SK SK 하이닉스이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나 혹은 TSMC나 이런 회사들이 반도체를 만들 때는 다양한 반도체 관련 장비들이 또 들어가고요. 반도체 소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 전반이 지금 AI 산업 때문에 한 단계 조금 산업 자체가 커지고 있는 그런 효과를 지금 누리고 있어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반도체 ETF들은 좀 종합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는 또 반도체뿐만 아니라 ETF 이름에 아예 AI가 명시가 돼서 나오는 어. ETF들도 많이 네. 있어요. 그런데 반도체와 달리 아직 AI 같은 경우는 어떤 전통적인 어떤 산업 구분에서 분류가 되는 산업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를 뭐라고 딱 하나 정의하기가 네. 조금 어려운 상황이죠. 아. 적어도 이제 저희가 전통적인 섹터로 분류했을 네. 때는 그러다 보니까 ETF 이름에 AI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막상 그 AI ETF들을 열어보면 투자 전략이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AI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 AI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ETF의 투자 전략이 어떠한지를 네. 보다 좀 꼼꼼하게 따져보실 어.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AI가 메가 트렌드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도 저희는 대비를 해봐야 하는 거잖아요. 네, 자, 맞아요. 그러면 AI 이후에는 어떤 메가 트렌드가 또 수익을 안겨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사실은 뭐 빅테크 모멘텀이 약해질 것을 벌써 우려하지는 네.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뭐 AI가 단순히 어떤 테마가 아니라 네. 정말로 세상을 또 한 번 변화시킬 음. 뭐 사실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산업혁명이나 어떤 아이폰의 등장과 비견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이제 기술이기 때문에 AI 모멘텀은 당분간 좀 지속될 것 같다. 네. 당분간 주식시장도 AI와 관련된 수혜주 찾기에 몰두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그래도 걱정은 하시겠죠. 과연 지금 빅테크를 견인하는 게 AI인데 AI 모멘텀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저는 그래도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은 AI가 모멘텀이지만 빅테크에 네. 사실은 빅테크의 투자 포인트는 계속해서 바뀌어 왔어요. 빅테크들의 어떤 주가가 올라간 과정들을 올해뿐만 아니라 뭐 과거의 5년, 10년까지 늘려보면 사실은 빅테크들의 성장 모멘텀은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사실 뭐 전통적인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뭐 나름의 틀 안에서 혁신을 계속 추구를 하긴 합니다만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빅테크들 같은 경우는 어떤 세상의 변화에 빠르게 발맞춰서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또 만들어내고 네. 또 그런 동력을 바탕으로 또 한 행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이러한 과정들을 지금 수년째 반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만 예를 들어 보더라도 사실은 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윈도우나 오피스 같은 그냥 소프트웨어 회사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뭐 언제부턴가 또 애저라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사실은 네. 또 포트폴리오에 추가가 되었고요. 이제는 또 AI라는 또 강력한 모멘텀이 추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빅테크가 조금 이렇게 네. 진화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요. 쉽게 말해서 돈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쌓아두고 있는 현금도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그리고 매분기 본업의 경쟁률을 바탕으로 또 엄청난 현금 흐름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 번 돈을 어떻게 쓰냐면 R&D에 또 많은 투자를 합니다. 네.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을 R&D에 쏟아붓고 있다 보니까 기술 경쟁력에서 앞서 나갈 수밖에 없고 또 하나 또 성장 동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M&A예요. 네. 사실은 M&A 같은 경우는 이제 신성장 동력을 또 가장 빠르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또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한데 이 M&A도 돈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시장에 매력적인 매물이 나와도 돈이 없으면 그 매물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빅테크들 같은 경우는 돈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20% 30% 이상 프리미엄을 주고 M&A를 성공을 하는 거죠.
꼭 M&A가 아니더라도 뭐 이제 전략적으로 지분 투자를 통해서 협력 관계를 계속 이어나간다거나 하는 것도 뭐 대표적인 뭐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구글의 모회사죠. 알파벳 산하에는 굉장히 많은 자회사들이 있는데 그 모든 회사들이 다 M&A를 통해서 취득한 회사들이에요. 뭐 유튜브도 그렇고 딥마인드도 그렇고 네. 뭐 웨이모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가 이제 AI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사실은 오픈 AI의 지분 취득이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R&D와 M&A를 통해서 빅테크들은 계속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AI 그 다음에 세상을 놀라게 할 또 다른 혁신 기술이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뭐가 되더라도 그 주인공은 빅테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AI가 지나더라도 빅테크 모멘텀은 유효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뭐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기준금리 인하 전망에 따라서 채권에 관심을 가지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네, 자, 맞아요. 그렇다면 채권도 ETF로 투자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뭐 사실은 작년부터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산 ETF가 사실은 채권형 ETF예요. 채권형 ETF 중에 장기채 ETF를 굉장히 많이 사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금리가 내려간다라고 하더라도 모든 채권들이 동일하게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금리 인하 시기에 각 이제 자본차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장기채 ETF를 네. 정말 많이 사셨는데 안타깝게도 연초 이후부터 금리가 쭉쭉쭉 올라가면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에 베팅하시던 분들은 지금 손실을 좀 보고 계세요. 저는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금리 인하 시기는 점점 연초 대비해서는 조금 늦춰지곤 있습니다만 오히려 채권에 투자하시기에는 더 괜찮은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시장 금리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초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가 연초에는 4% 밑으로 살짝 내려갔었는데 지금 뭐 4% 중반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절대 금리 레벨 자체는 오히려 채권 투자하기에는 조금 더 좋아진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당장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채권에 투자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시장의 방향성은 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물론 네. 언제 금리 인하를 시작할지 올해 안에 금리 인하 폭은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좀 의견은 분분합니다만 뭐 속도의 문제이지 방향성은 정해졌기 때문에 뭐 시장에 있는 미국 30년 국채 ETF를 포함해서 네. 뭐 채권형 ETF들도 조금 관심을 본격적으로 더 가져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채권형 ETF에도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 이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더 많은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 이쪽에 저는 투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레버리지나 고버스 ETF 투자 안전할까요? 네. 일단은 뭐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정말 마켓 타이밍을 절묘하게 네. 활용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시장의 방향성을 미리 예측해서 고점과 저점을 맞춰서 레버리지와 또 곱버스를 네. 이제 갈아타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매일매일 시장을 바라보면서 이제 철저하게 자신 있게 베팅할 네.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레버리지 ETF나 인버스 ETF는 조금 쳐다보지 않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조금 네. 드리고 싶고요.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럼 헤지 목적으로 인버스 사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근데 네. 저는 어떤 시장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불안감을 느끼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포트폴리오에 인버스를 추가하시기보다는 네. 오히려 그냥 주식 비중을 줄이시고 어. 현금 비중을 늘리시는 게 네. 조금 더 나은 선택이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시장이 내일 오를지 떨어질지는 네. 반반이잖아요. 그럼 되게 쉬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투자가 그렇게 쉽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렇게 많은 투자자분들이 돈을 모두가 다 벌고 있을 것 네.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레버리지나 인버스는 조금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거는 별로 권유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네, 부자님 말씀 통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신탁운용 김준호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수익이 될 만한 뉴스를 꼽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늘 시장도 약간 좀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좀 거래 대금이 어느 쪽으로 좀 몰리나 하고 살펴봤더니 역시나 가장 상위에 위치한 종목은 이 종목이더라고요. 신규 상장주입니다. 하이젠 R&M이 가장 상위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로봇과 관련된 기업입니다. 지금은 176%대 강세 흐름이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 기업 일단 어떤 기업인가요? 네, 오늘 이제 신규 상장을 하면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사실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주들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었는데요. 금일 뭐 국내 증시 보시면 아시다시피 사실 어제 이제 마이크론소프트,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좀 이제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반응이 안 좋았어요. 네. 그죠? 그러면서 오늘 국내 증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좀 하락을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었고, 물론 좀 반등이 괜찮게 나온 흐름이긴 하지만 지수는 전일 종가 대비해서 좀 하락해서 네. 출발을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부터 이런 그 테마주들 아니면 이제 이벤트가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의 수급 쏠림이 좀 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이젠 이름이 아직 생소한데 하이젠 R&M 같은 네. 경우는 이제 액추에이터, 로봇 액추에이터 관련된 생산을 하는 그런 기업으로 네. 공모가가 한 7,000원인데 오늘 이미 21,000원을 왔으니까 3배가량 이렇게 좀 시세가 나왔네요. 지금 최근까지는 신규 상장주들이 이제 상장하고 이렇게 네. 상승하기보다는 상승하는 종목들보다는 긴 음봉으로 이렇게 좀 마감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뭐 한 2, 3일 있다가 반등을 네. 하거나 이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한 차례 점심 전에 이렇게 좀 크게 시세를 뽑아준 부분이 굉장히 좀 독특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 이 종목 상장하기에 며칠 앞서서 좀 괜찮은 흐름들을 보여줬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로봇 섹터 오늘 요 종목 때문인가는 몰라도 뭐 로보스타, 로브로보 뭐 이런 관련 종목들도 약간의 흐름들은 괜찮게 나오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 sek터가 뭐 전반적으로 신규 상장주 영향으로 어느 정도 좀 괜찮은 흐름 보이는 가운데 네. 뭐 신규 상장주도 오늘 힘을 좀 잘 썼던 그런 하루인 네.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신규 상장주 변동성 굉장히 큽니다. 좀 네. 매매를 하시더라도 좀 조심해서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고려를 하시고 리스크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규 상장 중인 하이젠 R&M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고요. 자, 그리고 지금 거래대금 상위 종목 중에서 저는 이 종목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네. 데브시스터즈인데 어제는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네. 오늘은 급락입니다. 사실 모멘텀이 달라진 게 아니잖아요, 대표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쿠키런 이거 다운로드도 보니까 하루 만에 100만 다운로드 달성했다고 하면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빠지는 구간을 저점 매수의 기회로 잡아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해요. 네. 어제 이제 쿠키런 신규 신작 출시한다고 하면서 이제 상한가까지 가는 흐름이 나와서 사실 이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앱스토어 다운로드 수나 이제 거기서 순위 얼마나 하나 매출 순위 네. 이런 거 확인을 하고 최근에는 이제 좀 급등락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에서 앱스토어에서 1위를 했다라는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상한가를 들어가는 모습 보였는데 사실 들어가면서도 야, 이게 과연 상한가까지 만들 재료인가? 뭔가 매출 1위라고 하면 조금 네. 이야기가 다를 것 같은데 다운로드 1위로 이렇게 상한가까지 가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상한가에 이제 뭐 잠그지를 못하고 자꾸 풀리다가 동시효과에서도 살짝 풀려버리는 그런 네. 흐름들이 나왔고요. 이게 이제 오늘 뭐 한 3에서 한 5% 정도 빠져서 이렇게 시작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 거의 무려 뭐 시작 출발한 지점까지 마이너스 17% 시가 네.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마이너스 23%니까 이걸 만약에 고가에서 뭐 상따를 했다든지 그것도 미수까지 사용해서 쓰신 분들은 오늘 거의 뭐 네. 계좌가 바로 깡통으로 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상한가 갔던 종목들이 이 정도로까지 갭 하락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거든요. 네. 지난번에 이제 박셀바이오가 상한가 갔다가 뭐 갭 하락 10% 출발하는
뭐 그런 경우들이 간간히 있긴 하지만 오늘은 좀 과했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뭐 출발했던 선상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프로그램의 매도가 오늘 한 22만 주 정도 출회를 하고 있는데 어저께 한 9만 6천 주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단 네. 말이죠. 그래서 그 물량하고 기존에 있던 것까지 투매가 나오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요거는 오늘 종가까지 만약에 한 21선까지 내려온다면 한번 해볼만 하다 네. 생각이 들고요. 만약 내일 정도 추가 하락이 한 번 더 나온다라면 실질적으로 이제 다운로드 수 더해서 어떤 그 신작에 대한 모멘텀으로 한번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네. 매출이 아무래도 신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나와줄 거고요. 그런 모멘텀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이제 급락이 나온 부분에 따른 반등 정도는 네.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 그런 구간을 노린다라면 뭐 내일 정도 추가 하락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노려볼 만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거래대금 상위단에 위치한 종목 중에 대한항공의 상승세도 눈에 띄었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5%대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리포트 영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와 있는 리포트인데 LCC에 대해서 2분기 실적 부진을 피크아웃으로 보는 것이 무리다라고 저대 오더라고요. 이것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 급등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이제 딱히 뭔가 네. 올라가는 이유를 찾아보면 저거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어디와 MOU를 했다더라, 뭐 100위 중에 11등을 했다더라. 네. 이런 걸로 이렇게까지 급등을 할 만한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그 산업에 대한 리포터가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한 부분은 시장에서 지금 최근 한 2주 정도 좀 특이점이 있는데 DB 하이텍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권에서 갑자기 거래량 동반하면서 네. 크게 터졌거든요. 물론 이제 모멘텀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SK 이노베이션도 뭐 M&A 합병 이슈가 있으면서 바닥권에서 급등을 했었고요. 뭐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관련 종목이지만 그것도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면서 크게 거래량을 동반했었고 LG전자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이 신고가를 한번 갱신한 상황에서 그동안에 이제 계속 가던 종목들이 계속 잘 가는 흐름 거기에 편승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좀 꾸물딱꾸물딱거리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시발점은 아무래도 장대 양봉과 함께 나오는 거래 대금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면 지금 대한항공도 큰 흐름에서의 뭐 2년짜리 하락 추세를 벗겨내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추후에 여기서 눌림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상승으로의 추세 전환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놓고 봐야 되지 네.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이쪽 섹터나 아니면 대한항공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이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뭐 지금 당장 뭐 급등한다고 바로 살 필요는 없을 것 네. 같고 추후에 이제 상승으로의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는지 그런 흐름이 나오고 나서 눌림 네. 구간에 우리가 잡으면 되니까 계속해서 관심권에 놓고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네, 관심권역에 두고 대한항공도 지켜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이어서 원픽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요즘에 자동차도 자동차 부품주도 노려볼만 하더라고요. 오늘 장에서는 조금 쉬어가지만 그래도 현대차가 지금 2% 넘게 오르는 네.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자동차 부품주 단 지금부터 차근차근 담아가 볼까요? 사실 현대차 어저께였나요? 그저께 리포트가 네. 하나 나왔는데 목표 주가 35만 원으로 상향하는 네. 좀 시원하게 그냥 한 40만 원 쏴주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네. 어쨌든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예요. 현대자동차가 네. 보시면 그 28만 9천 원 정도가 그동안 최고점 우리 팬데믹 이후에 만들어졌던 그 지점을 지금 돌파를 하고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 이면에는 그동안에 이제 뭐 한전 부지를 10조 주고 샀던 그런 약간 보수적인 어떤 현대자동차라는 이미지에서 지금은 전기차 시장의 어떤 테슬라를 제외하고 좀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바람을 일으키고 네. 있는 그런 선도하는 기업이다라는 이미지와 함께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보유하고 있는 로봇 기업으로 좀 평가 그러니까 성장을 네. 이렇게 잘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거기다가 글로벌 제조사 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과는 다른 위상에 대한 그런 밸류를 지금 받고 있는 거고 특히
최근에 이제 밸류 프로그램 관련돼서 이슈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현대자동차에서 지금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잘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또 트리거로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우상향 흐름 추세대로 굉장히 잘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네. 큰 시세를 우리가 조금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현대기아 자동차가 좋은 실적을 내고 있고 글로벌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잘 판매가 잘 된다라고 했을 네. 때 국내 어떤 부품단에서의 수혜를 입는 기업들이 분명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 중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서현이화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도어 트림, 그다음에 네. 범퍼, 콘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현기차에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동차 부품 섹터들 거의 비슷합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비해서 뭐 주가는 크게 그렇게 반영을 받지 못하고 있던 그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져 왔었는데요. 자동차 섹터가 수출 기업들이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잘 가고 있잖아요. 뭐 불닭볶음면 수출되기 시작한다 해서 이제 음식료도 부각을 받았었고요. 화장품 섹터 북미 쪽에 수출 잘 된다 해서 올랐고요. 전력 설비 잘 올라갔고요. 반도체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동차는 왜 못 가나? 라고 했었는데 그놈의 그 피크아웃 논란이 계속 네. 있었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잠재우는 실적을 올해도 이제 1분기에 발표를 했었고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 플러스해서 현대기아 자동차 인도 시장 법인 IPO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나왔어요. 그런데 요게 이제 또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이게 이제 뭐 자산에 대한 재평가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만큼의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인도 시장을 현대기아 자동차가 어떤 위치에서 선점해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어떤 포인트거든요. 그 1위 하고 있는 점유율 1위 하고 있는 기업이 스즈키라고 해서 지금 점유율 41% 그 인도 시장이 자동차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2위가 기아 자동차, 3위가 현대차. 그렇게 해서 둘이 합치면 20%, 21% 정도의 점유율인데요. 지금 공장이 풀 가동 중이에요. 그리고 요번에 GM 공장을 현대에서 인수하게 되고 기아 같은 경우는 신규로 이제 공장 증설하는데 이렇게 해서 캐파를 늘려야 될 만큼의 어떤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는 그리고 수익이 잘 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기업들이 어떤 자동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거기에 분명히 들어가는 부품들이나 이런 단에 계속해서 또 성장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부품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서현이화다 이렇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현이화에 뭐 문짝이 있어야 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콘솔도 있어야 될 거고 최근에 이제 거래 동반하면서 이제 우상향 흐름을 좀 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서현이화도 현대와 기아 자동차 섹터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또 7월부터 이제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솔솔 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동안 어떤 수출 기업으로서 지금 현재 환율도 거의 1,400원 가까이 되고 네. 그러면 실적은 당연히 뭐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좋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요번에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 있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뭐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실적이 견조하게 이렇게 잘 나온다라면 그동안에 이제 뭐 계속 잘 우상향하고 있던 그런 종목들, 섹터들의 네. 다음 타자로 자동차 섹터가 좀 이어받아서 쭉 우상향하는 그림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어찌됐든 기업 가치 대비 굉장히 쌉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이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격은 일단 오늘 한번 자동차 부품 섹터들이 그 현기차 신고가 가면서 네. 시세를 주다가 지금 주도권을 살짝 다른 섹터로 뺏긴 것 같아요. 전력 설비 쪽으로 빠진 것 같은데 매수가는 지금 가격 뭐 22,100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하로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가 제일 중요하죠. 네. 19,950원 이렇게 손절가 잡으시고요. 목표가 25,000원 잡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25,000원 저항인데 여기 돌파하게 되면 아마 신고가 가는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한 번 더 리뷰를 해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원픽 종목 서현 이화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 양시장 0.4% 전후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계속해서 저점을 낮추는 안타까운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도 더 강하게 부각받고 있는 종목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 서울경제TV AI 세나가 포착한 종목들 확인하시고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동국제약입니다. 수급은 90점 나왔고요. 실적과 차트는 85점 그리고 나머지는 80점 기록하면서 총 종합 점수 84점으로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동국제약은 많이들 아시다시피 인사돌과 오라메디 그리고 메디카솔을 포함한 이 일반 의약품과 조영제나 항암제를 포함해서 전문 의약품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홈쇼핑 비중을 확 줄이고 마진율이 굉장히 높다는 온라인, 오프라인 쪽에 더 치중을 하고 채널을 바꾸겠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면서 영업이익률이 10.1%까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가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굉장히 저점 부근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18,860원에서까지 거래됐지만 그래도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DI 동일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90점 나왔고요. 모멘텀과 차트는 85점 그리고 신호강도 80점, 수급 75점 나오면서 종합점수 83점 기록하면서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업은 섬유 방직업체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국내 1위 2차 전지 알루미늄 박 제조업체로 도약을 한 바가 있었죠. 최근 주주 친화 정책에 따라서 주가 디스카운트 문제까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나왔는데요. 오늘 주가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세 이어갔는데 오늘도 이렇게 잘 마감이 된다면 3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세 가져가는 것입니다. 2% 가깝게 오름세 가져가고 있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HDC 현대산업개발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ESG 평가 자문기관에서 2024년 상반기 ESG 평가 부문에서 어제 A등급을 받았다라는 호재를 전한 바가 있었죠. 그래서 어제 주가가 7% 넘게 강하게 치솟기도 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실적과 차트 그리고 수급은 90점 나왔고요. 신호강도는 95점, 모멘텀 85점 나왔습니다. 자, 종합점수 90점으로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는데요. 오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7% 넘게 오른 반면에 오늘은 거의 대부분 상승분을 조금 토해내는 모습입니다. 17,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마감 후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5시 30분에 방송되는 온트레이딩 AI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장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완성차 업체들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부품주 역시도 바라보시는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부품주 단에서 서현 이화를 원픽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는데요. 실적과 비교했을 때 저평가 매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 ETF 투자에 대해서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기술주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비교해서 안정성이 부각된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장, 내일 장 일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